90세. 제 시어머니는 그 나이까지 정정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고 손수 김치를 담그시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시던 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여기가 어디지? 시어머니께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치매,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모두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친척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특히 삼형제의 며느리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번갈아 가며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어머님,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겉으로 보기엔 참 효심 깊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오는지. 시어머니께는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시가로 따지면 20억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예금과 적금, 주식까지 합치면 30억은 좋게 되는 재산이었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그렇게 키운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주시고 손주들 학비까지 대주셨죠. 그런 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큰며느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시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도 가장 길었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20년 넘게 시댁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큰 집이라고 온갖 집안일 다 떠맡았죠. 시어머니는 멍하니 큰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큰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누이들 결혼할 때도 제가 다 도왔어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시댁 때문에 못 갔고요. 저는 진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드렸고 아프시면 밤새 간호했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유산은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절반은 저희 몫이죠. 둘째, 셋째는 그동안 뭐 했어요?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용돈만 받아갔잖아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했어요. 병원비 매달 보냈고 어머님 생신 선물도 꼬박꼬박 챙겼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돈 몇 푼 보낸 게 전부잖아요. 저는 15년 동안 모셨다고요. 그건 언니가 큰 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옆 침대에 누워 계신데 며느리들은 눈앞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더니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통장이요? 혹시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통장이요? 큰며느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병원비 내려고요. 그게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환자분 명의로 된 계좌에서 큰 금액이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데요? 지난 석 달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요. 저는 바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어머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다던데요? 큰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병원비 내고, 간병비 내고, 약값 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5천만 원이요? 석 달 만에요? 요양병원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영양제도 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석 달에 5천만 원은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떼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인출된 돈의 대부분이 둘째 며느리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빼간 건 둘째 며느리였어요. 둘이 짜고 한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둘째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유산 미리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 되는 돈이에요. 그래도 어머님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 허락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눠 가질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막내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수상해서 뒤를 밟았더니 그 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며느리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삼형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막내 아들 내외에게 모두 상속한다. 나를 가장 잘 돌봐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작년에 쓰셨어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공증 사무실 갔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작년에 벌써 치매 증상 있으셨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이거 위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공증도 받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걸. 왜냐하면 작년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이미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셨거든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도 잡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의 필체는 시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글씨였어요. 도장도 진짜지만 시어머니 동의 없이 찍은 거였죠. 막내 며느리는 결국 문서 위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들의 싸움이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법정 공방, 통장 추적, 재산 가압류. 온 가족이 재산 문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신 겁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이요. 그날 아침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들이 싸우고 있지? 어머님? 내가 치매 걸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봐. 다 들었어. 다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내 재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내가 죽기도 전에 어머님, 변호사 불러줘. 내가 직접 유언장을 쓸 거야. 저는 황급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며느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며느리들을 막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 다 알고 있다. 큰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알고 위조 유언장 만든 것도 알고 내 앞에서 재산 싸움한 것도 다 알아.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려고 모은 돈이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있더구나.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 며느리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30억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저희는요? 저희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학비, 결혼자금, 집장만 지원금. 내가 살아 생전 준 게 얼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통장까지 털었잖아. 어머님, 그건 됐어. 난 이제 내 돈을 제대로 쓸 때 쓸 거야. 시어머니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처럼 일찍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많아. 어린 나이에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내 돈이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며느리들은 형식적으로 문상객을 맞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떠나보냈는지도 몰라요. 유언장대로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빌딩도 예금도 주식도 30억 전액이 기부금으로 들어갔어요. 재단 측에서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숙 여사 기념 장학금. 매년 100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도 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 며느리는 그 일로 큰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통장에서 빼간 돈을 재단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받고 지금도 법정 싸움 중입니다. 저는 가끔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가 올라와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물어뜯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사셨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3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10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면 그 가치는 30억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재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며 쓸 돈인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쓸 돈인가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